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의 뉴알못 세상입니다. 이제 딱 6월이니까 진짜 본격적인 여름 맞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6월인데 온 6월에 그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감기가 걸려서 조금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미리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코로나 이해해 후기는 주세요. 아니죠? 아니, 가자마자 바로 코 하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네. 다행히. 네, 다행이네요. 근데 요새 날씨가 진짜 심상치 않아요. 너무 이제 얼마부터 벌써 더우려고 이러나 걱정도 되고 또 이제 건조하니까 산불도 또 계속 났어서 그것도 염려가 되고 가뭄, 채소 이제 다들 다이어트 해가지고 샐러드 먹고 해야 되는데 채소 가격 오르면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뭐 물 부족으로 이제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글쎄요. 이게 농업용수나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큰 비상이라고 하는데 지난 6개월간 보니까 네. 평년보다 50% 정도가 비가 돌았대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지난 5월 동안 한 달 동안에는 5.8mm.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년에 6mm밖에 안 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가 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는 가뭄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던데 우리 둔봉도 파고 양수지도 만들고 양수장도 하고 또 뭐 우물도 파가지고 하던데요. 그런 대책을 세우긴 하던데 마늘이나 양파, 뭐 감자, 고구마, 대 뭐 다 썩어 타들어가니까 그만큼 농민들도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을까요? 기우제라도 하나 지낼까 기우제? 기우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음식 가르는 챙이 들고 밤에 몰래 키? 이렇게 머리에 소금 쉬하면은 머리에 쓰는 거 맞죠? 소금 그렇죠. 얻으러 다니는 거. 우리 동네는 챙이라겠는데 그거 머리 쓰고 비오라고 빌고 기우제. 어떻게? 어떤 지역은 뭐 기후대도 벌써 지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공동 구매를 해야겠네요. 키를 제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심각한 나중에 예. 얼마 전에 불과 석 달 만에 또 큰 선거를 저희가 치렀습니다. 뭐 근데 이번에는 막 그 대선 2차전 막 이런 말도 있고 이번 예. 선거가 좀 컸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한 해에 중요한 선거를 2번이나 치렀던 적이 있겠죠? 뭐 특이한 케이스죠. 네. 원래 국회의원 선거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고 지방선거가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네네. 대선이 5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대선이 박근혜 정부의 탄핵 때문에 네네. 빨리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와 대선이 한 84일 만에 열린 건데 한때는 이게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논의 좀 있었어요. 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고 따로따로 치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였죠. 원래 이제 차기에는 2024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2026년도에 지방선거,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따로 있죠. 그래서 뭐 2년, 1년 터울로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한번 생기니까 생겼던 문제입니다. 같이 하거나 안 하는 게 장단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같이 했으면 이제 법만 좀 개정하면 될 네네네. 일이었는데 같이 했으면 엄청난 예산을 그러니까요. 줄일 수 있었겠죠. 네네. 그리고 표 한 장만 있으면 같이 넣는 거니까 네네. 이번에 표가 7표였잖아요. 네네. 8표 찍는 건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결과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전국 선거 투표율이 50.91%였잖아요. 네네. 광주가 37.3%? 7%? 네. 전라남도가 네네. 58.4%. 네네. 그런데 광주가 왜 이렇게 낮았을까? 그리고 왜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실패했을까? 그런데 2000년도에 지방선거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보다 훨씬 열악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예를 들자면 전 지역의 서울, 경기는 구청장, 시의원, 광역의원들이 100석 중에서 한두 석 빼고 다 졌죠.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정말 열악했던 열린우리당 할 때였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서 광주 유권자들의 의중이 뭘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광주 전남과 광주는 한마음 한뜻 이런 느낌이었는데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이고 광주는 최저 투표율이었어요. 예. 근데 둘 다 뭐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연하게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본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광주 낮은 투표율이 민주당의 탄핵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본류는 호남인데 네.
광주를 제외한 전남 전북은 어땠던 거냐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약간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무투표 당선이 너무 많았어요. 네, 예, 맞아요. 광산구청장과 시의원 선거구 20군데 중에 11군데가 무투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네. 국회의원들을 줄 세우기. 줄 세우기 정치가 되면서 몇십 년 만에 또 무소속이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광주 북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20년 만에 2명이 나온 거예요. 구의원들이. 그다음에 진보정당과 정의당이 6명이 나왔고 참여자 G21에서는 이런 논평을 냈어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100명 중에 25명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이건 민주당의 위기이고 민주당의 탄핵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했던데 그렇다면 꼭 이제 광주시장 후보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전남은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네네. 전남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받았고 또 김영록 지사에 대한 이런 지지도도 높았고 네. 또 전남은 22개의 지방정부 시군구 중에서 7개 무소속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경쟁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 오히려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었고 광주는 그에 다르게 무투표 당선된 자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쨌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시장 경선의 문제 당시만 반영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언론에 나왔던 많은 분들이 찍을 사람이 없어서 가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될 건데 뭐하러 가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이번에 무투표 당선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보니까 전국에 509명이 예.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뭐 될 사람은 될 거니까 뭐 안 했다. 찍을 사람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델롬델이 어차피 델롬이 되는 게 뭐가 문제냐? 델롬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 얘기하는데 막 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전과 7범인데 그런 분들을 델롬델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근데 저희가 투표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이렇게 그냥 무투표로 당선된 게 조금 저는 이제 염려가 되고 예. 그리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호남 쪽의 무투표 당선자가 전부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한 명도 이제 나오시지 않으셨다는 건데 그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호남은 네. 좀 다른 케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경선을 치열하게 거치지 않습니다. 네. 좀 덜 거치죠. 근데 호남은 민주당 옷을 입으면 반드시 당선되기 때문에 경선이 치열하죠. 네. 근데 경선은 누가 합니까? 당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해버리기 때문에 시민들은 누군지를 모르죠. 호남은 시장, 구청장, 광역의원까지는 전부 다 일색으로 가버립니다.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경선이 치열하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경선해버리고 민주당이 찍어버리니까 시민들은 정작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난 후보가 누구냐 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구의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보면 민심의 바로미터를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의원, 기초의원들 네. 광주에 지금 기초의원이 12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정의당 1명, 진보당 5명, 무소속 6명, 무소속 5명이 됐는데 그 면면을 따져보면 그건 줄세우기 정치에 따른 자기 정치와 2년 후의 정치에 따라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은 그렇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했지만 주민들은 다른 사람을 선택한 케이스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지방자치제는 지방 정치는 지역의 일꾼을 잘 뽑는 것인데 네. 무투표 당선이 너무 많으면 당원은 당선인을 알지만 시민과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그래도 공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찍을 사람도 없고 가봐야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투표를 포기하는 그래서 전반적인 광주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당원을
그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문제가 생기냐면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만 줄 서게 하고 시민에게는 무섭지 않고 당원만 무서워하는 그래서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어서 계속 돛담배처럼 남아있는 민주당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작 무서운 사람은 시민이 돼야 되는데 정말 무섭고 줄 설 사람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제가 듣기로도 그랬어요. 뭐 지역 기초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이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한테만 줄을 선다고 얘기하신 게 그 작용이 국회의원의 작용이 크니까 그렇게 이제 줄을 쓰는 그렇죠. 거겠죠. 네. 근데 이제 투표라는 과정이 있으면 공천으로 결정된 당 후보가 몇 표를 얻는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무투표로 당선이 되면 지역 민심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 지역민들도 이분이 뭘 어떤 거를 지금 하시겠다고 하신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역민들의 심리 자체를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돌이켜 보면 11군데의 광역의원과 구청장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의 공약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 프랑이나 벽보도 아무도 없고 공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누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 구청장 후보나 또는 시의원 후보는 당원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당원에게만 공약을 잘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의정 활동도 시민들에게 잘한 게 아니라 당원 일부와 국회의원에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줄서기 정치의 대표적인 표본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말 싫어하는 저 후보가 정말 싫은 후보예요. 네. 저 사람, 저 시의원이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나쁘게 보는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당원이 뽑으니까 네. 또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치와 당심이 괴리돼가지고 주민들 따로, 이게 따로. 그러다 보니까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행사에 가지 않고 모른 척 해도 내가 유일하게 잘 보일 사람은 누구냐? 국회의원만 잘 보이면 된다. 당원 일부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 지방정치 폐해가 이들 나타나는 문제이고 일당 독재의 문제, 경쟁하지 않는 당의 문제가 저는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독점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별로다. 모든 것이. 너무 별로네요, 정말. 그래서 저도 광주에서도 진정한 진보나 보수는 네. 정확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현수막도 안 보이고 선거운동도 안 하시고 또 온 매니페스토도 없고 막 이러시니까 무슨 일을 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하시겠다고 뭘 하시는데 그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뭘 지향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무투표 당선이어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그럼요. 하려고 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그래 이제 선거 비용을 줄이기 위한 돈 줄이는 선거 때문에 그런 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낄 때가 따로 있죠. 법으로는 무투표 당선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선거 운동은 할 수가 없고 또 자기를 홍보할 수도 없고 네. 또 사람들 만나고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최소한 무투표 당선이 돼도 주민들에게 뭘 해야겠다고 하는 공약 정도는 밝혀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주민들에게 나는 4년간 의정활동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상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민주주의니까 그러면서 자기도 좀 홍보하고 또 시민들도 무서운 걸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약집도 뭐 내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약속도 하지 않으면 의무나 뭐 책임감 하나도 없이 권리만 갖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득표율 얘기 네. 저희 이제 궁금해요.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네. 국민의힘이 저는 한 20% 정도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던데 네. 2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광역의원이 됐어요.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유미하죠. 거기에는 네. 이제 광주의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는 것도 하나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네. 제2당이었던 정의당이 이제 참패하고 진보당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광주의 정치 지형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광주도 이제는 경쟁 구조가 좀 돼야 한다고 봐요. 네. 경쟁하지 않는 정치는 줄서기 정치, 아바타 정치만 할 수밖에 맞아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주민에게
시민에게 검증받지 못하고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은 썩을 수밖에 없고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의미로서 광역의원이 한 명이 배출되고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주기환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그 민심들이 네네. 이번에 여러 가지로 나타났을게 않았을까요? 또 거기에는 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대한 회초리 또는 거기에 대한 무관심.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회초리를 들었다, 민주당이 탄핵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더 무서운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회초리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욕도 하고 그럼요. 신경도 성질도 내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성질 자체를 안 내버리잖아요. 성질 자체를 안 내버리고 냅둬버린 거 무관심이. 그러니까 무관심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맞죠. 이 정치판이 무관심이 돼버렸어요. 회초리라는 건 사실 내 사람한테 듣는 거잖아요. 내 식구한테 듣는 건데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관심이 있으니까 잘 되라고 들은 게 회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욕도 네네. 하고 못도 하고 네네. 관심 있게 하면 싸우더라도. 그런데 그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선거가 이번 선거잖아요. 네. 나는 너희들한테 회초리 들 용기도 없고 관심도 없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앞으로 대선 후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을 지고 대선도 질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관심 없어. 난 나만 잘 살 거야. 이런 관심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문득 아주 어려운 글귀 하나가 떠올랐어요. 수죽제주, 수죽복주.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죠. 그냥 똑똑해 죽겠어요. 민심은 이렇다라는 거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확연히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엎기도 한다 이 말이죠. 네네네. 그 말이 민심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2016년도죠. 그때는 경쟁한 당이 있었어요. 국민의당. 그래서 다 배를 엎어붙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배를 엎어가지고 국민의당이라는 광주 전 8석을 싹 석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를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되니까 배를 또 확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이제 민심이라고 보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럴 민심에 배를 띄울 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대신할 정의당?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진보당? 아닌 것 그것도 같고. 아니고. 네. 국민의당도 없고. 네. 이제 왼수가 됐고 안철수 당은. 네네. 그리고 그 많은 세력들이 국민의당으로 가버렸고 배신감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찍을 사람이 없었어요. 찍을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심이 반영이 그대로 됐는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번은 화가 나고 붕괴하고 하는데 이제 실망스럽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약간 이 투표하고 열정을 갖고 싶은 마음을 짓이겨버리는 느낌이랄까 좀 그런 마음을. 그런 지점에서 하나의 이제 대책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이 질문이 자꾸 돼요. 민주당이 쇄신할 수 있는가? 민주당이 2년 후에 지방 국회의원 선거와 4년 후에 지방선거와 5년 후에 대선을 이길 수 있는가? 민주당의 쇄신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럴 사람은 있는가? 그렇다면 그럴 정책을 할 수 있는가? 17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기대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이 있는데 민주당은 쇄신할 수 있는가, 변화할 수 있는가를 서울과 지방에서도 보여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겠네요. 저희도 가슴 아픈 뉴스가 있는데요. 저는 예. 이분을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님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세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의 큰 어른이시죠. 그리고 저희들 세대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이신 분이고 대부셨죠. 그러시군요. 1964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시면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하셨고 그때 제적을 당하셨는데 제적을 당하시고 학교를 못 들어가시고 계속 제야 운동이랑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마치 이제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 대계를 다녀오셨나 봐요. 네네. 그런데 가면 방문만 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 갔다 왔던 이후로 5.18 때
그 수개의 도목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아, 진짜요? 5.18 관련해서. 그래서 어. 5.18 바로 되자마자 잡혀가가지고 구속을 당해서 2년 동안 계시면 사형 선고를 받고 2년 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계속 광주의 호남의 민주화 운동과 5.18 진상 규모가 이런 투쟁을 전개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셨죠. 그래서 2006년도였던가 이때 남구청장을 하셨던가 네. 하셨고 또 그 전에는 2002년인가요? 광주시장 출마도 하셨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또 하셨고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이번에 5.18 때 5.18 전야 행사 때 뭐 전문도 읽으시고 큰 역할을 하셨죠. 그러니까 추모사도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그러니까요.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도 좀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 계속 계시기도 좀 하셨고 아, 그러셨군요. 또 그랬는데 이렇게 갑자기 당하셔서 상당히 시민들이 황망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뭐 5.18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자꾸 이제 그 5.18 피해자분들, 유공자분들, 뭐 유가족분들 점점 한 분 한 분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안타까운 이유가 진상 규명도 안 돼, 정확한 책임자 규명도 없어. 근데 막 이제 더 늙기 전에 기록도 막 빨리 하고 밝혀야 되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라져 버리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노력이 그러니까요. 계속되길 바라야 되겠죠. 광주의 아픔을 이제 한 몸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이런 분들이신데 네네. 그나마 이제 뭐 정동영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상징적인 인물이어서 구청장도 하시고 시장 후보도 되시고 또 상징이 되셨지만 그의 이름 없이 쓰러져 가신 무명 열사들 또 지금도 그런 아픔 때문에 이 생활고나 또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 시간이 될수록 막 이렇게 왜냐 사라져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우선은 기대할 것이 윤석열 정부가 5.18 정신을 전문에 좀 넣겠다는 마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지난 5월 행사 때에는 민주당 아닌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대를 좀 걸어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좀 보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님. 네, 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학동참사 1주기 됐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딱 6월이었으니까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상도 막 떠돌면서 버스를 덮치고 이런 가슴 아픈 영상도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또 뭐 화정동 사건도 생겨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정동 사건도 뭐 시와 현산에서 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뭐 그 이후로 어떻게 조치가 됐나 보면 현산 대표이사가 소환 조사 중이고 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 대한 사고 현장에 대한 권한들이 좀 더 강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이 딱 체득할 정도의 이런 것들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시의 것들이 좀 징계에 송방망이가 된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참사 1주기를 맞아서 추모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없어야 되겠고 그 진행되고 있는 일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또 서울시가 처음에는 8개월 영업정지 내렸다가 과징금으로만 바꿨더라고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벌법만 강화하면은 뭐 하나요? 실제로는 이런데 그러니까 네? 이제 갈 길이 멀어지고 있고 뭐 최저 입찰가 구조나 다단계 불법 하도급 문제 이런 문제 해결할 문제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지방 정부와 국가가 법이 이제 지방 정부에서 한 것을 국토부로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지방 정부의 수장이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좀 손방망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답답한 문제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사고는 날 수 있다고 봐요. 네. 사고는 어떤 식으로 날 수가 있는데 그 사고가 나서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해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법을 잘 만들고 책임 있는 사람을 징계하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국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시켜서
뭐 징역을 살리게 하든 과태료를 물리게 하든 네네. 국민적 관심사에 사게 하는 것,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꾸 사고 날 때만 관심을 갖고 사고 나서는 손밥 맺혀버려 냅둬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된지도 잘 모르고 날 수 있는 사고이긴 하지만 정확한 평가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억울하게 이제 이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저희가 잊지 말고 꼭 소리내서 이제 목소리도 함께 내고 그리고 안전한 건설 현장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쨌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건조한 날씨에 화재 주의하시고요. 가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물 아껴 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 사회, 경제 모두 썩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 씁쓸합니다. 그래도 이제 모두 웃으시면서 여름에 짜증내면 더 짜증나요. 아시죠? 저희는 다음 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대표님, 다음 회에 뵙시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